앞서 보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조사 착수 3년여 만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가 취소되자 박사학위를 내준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4년 먼저 시중에 나온 번역서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일부 숙대 교수들 자체 조사에서도 표절률이 많게는 54.9%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예비조사가 끝난 지 10개월 만에야 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조사를 석 달 안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됐습니다.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위원님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검증 의지를 드러냈던 새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에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숙대는 표절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고 2달 뒤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 관련 규정이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당사자 철회 없이 논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결정을 또 미룬 겁니다. 숙대는 관련 학칙을 대통령 선거 2주 뒤에 개정했고 오늘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명예와 자긍심을 좀 무너뜨린 그런 과정을 좀 겪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기로 너무나 결과가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대도 숙대의 석사 학위 취소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을 무효로 하고 박사 학위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부터 부산 이전 방안 검토를 지시하자 해수부는 오는 2029년까지 새 청사를 완공해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오늘 기한을 아예 올해 안으로 못 박으며 건물을 빌려서라도 부산으로 옮기라면서 공약 이행에 전례 없는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뒤 4번째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이튿날 첫 국무회의부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아예 기한을 못 박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새 청사를 짓기에는 모자란 시간인 만큼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이전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나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공공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기획한 삼선의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는데 신임 장관 인선을 통해서도 부산 지역을 겨냥한 공약 이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입니다. 다만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까지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강도영 장관이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당초 2029년 새 청사를 완공한 뒤 이전할 계획을 보고하며 새 정부 기조에 엇박자를 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 장관을 향해 직접 지시를 내리며 거듭 고삐를 준 셈입니다. 해수부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도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기존의 틀 안에서 과거 공직사회의 속도에 맞춘 듯 마련해온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파격을 요구하자 해수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반면 부산 시민들은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 대선 공약이 적극 추진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수부뿐만 아니라 해운사 이전 등의 공약까지 현실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적극 추진되자 부산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국가기구들이 지방으로 분사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면 해수부 연내 이전에 따라 침체된 부산 경기에 활력이 될 거란 희망입니다. 경남 부산 지역에 이제 해양 관련 학교들도 많고 그 기장에도 해양 관련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해수부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인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수부만 가지고 부족하지요. 관련 해운 회사들이 와야죠. 장기적으로는 해수부 연내 이전이 북항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동력이 돼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토탈 패키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부문 만들어지고 해운 관련한 모든 것들의 어떤 클러스터링이 향해 가는 거니까. 북항 재개발 부지를 청사로 염두에 뒀던 부산시는 해수부에서 임대 공간 마련 요청이 오면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이주를 도울 TF를 구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던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차관에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직접 설득에 나서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 풍선 아래 북한에 억류됐다는 사람들의 신상이 담긴 전단꾸러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접경 지역 곳곳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납치된 사람들 소식을 보낼 때까지 바람만 맞으면 계속 보내겠다. 정부의 단속 방침에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던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오늘 전단 살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일부 차관에 위로 차원 전화를 받고 나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의견 교환 많이 해서 좀 하자 이렇게 하시길래 알겠다. 제일 우선순위는 남북대화를 잘해야 하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최 대표에게 전화해 남북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살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갈등을 풀어야 적대와 대결을 넘어설 수 있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재진입할 수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불안을 조성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너무 뜻밖이네. 나 너무 기분 좋으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은 계속 활동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의무 중단을 해서 민터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한다는 기조 속에 다른 대북단체들과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뿐 아니라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전과 극명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남북대화 복원과 북미대화 재개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말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곧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rump's part, he is looking forward to a very early meeting. So really there is no issues there.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를 매우 따뜻했다고 표현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다는 일부의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한국의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는 얘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도 거듭 내비쳤는데 다만 북한으로부터 아직 답을 듣진 못했다고 공개했습니다. He wants to re-engage with North Korea. I have no doubt about that. But, it takes two to tango. 북미 대화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면서도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며 일단 대화 재개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장관 후보자들도 남북 대화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에 일제히 발을 맞췄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그리고 남북 간의 채널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를 잘 좀 이룩하도록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장관을 준비하고 있는 국방부도 지난 정부에서 파기된 남북의 9.19 군사합의 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열차를 운전하던 현직 기관사가 대한민국 노동정책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34년 철도 현장을 지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현장 노동자에서 노동정책의 책임자로 이례적인 인선에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역과 부산역을 오가는 새마을. 베테랑 기관사 김영훈 씨가 34년 경력을 마감한 마지막 열차가 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순간에도 안전수칙대로 휴대전화를 꺼두고 운행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김천역에 15시 24분인가? 정시에 도착해가지고 한 40분쯤에 핸드폰을 켰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비서실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제가 전화도 못 받고.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 기관사로 입사해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이 됐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수차례 총파업을 이끌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레일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만 4차례. 청구액은 570억 원에 육박합니다. 7억 원 손배소 회사가 청구했다는데 그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이 그렇게 비싼 건가요?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시절엔 온건하지만 원칙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지지를 공식 철회했고 임원 직선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90%에 달하는 노조 밖 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노동정책 내놓으면 그거 결국 조직노동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노동시간 단축? 그거야 노조 있는 애들한테만 좋은 것이지. 그림의 떡.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는 정책 설계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노동계조차 예상 못했던 장관 지명. 그는 초심이란 단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송영공 대통령님의 꿈이자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기관차에 처음 올랐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던 한 기관사가 이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운전대 앞에 섰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발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유임 결정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라벨지가 꼼꼼하게 붙은 자료를 보며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이영일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송 장관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이례적으로 송 장관을 재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우려를 의식한 듯 송 장관에게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이 대통령이 송 장관 유임을 결정한 건 진영에 상관없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질문에 소극적이고 모호하게 답변한 반면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구체적인 공약 실행안까지 가져와 이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송 장관에 대한 반대 기류는 여전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대선 당시 야 5당이 했던 연합정신을 파괴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농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장관을 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여진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 주셔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통령실은 송 장관 스스로 본인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관리법과 한우법 등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처리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국민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요즘은 온라인 생중계도 일상화됐죠. 보통 당국자들의 설명 이후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기자 질문을 들을 수 없었던 유일한 곳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오늘부턴 대통령실 브리핑룸의 풍경이 바뀌었다는데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변인의 브리핑 뒤 취재진이 질문을 할 때엔 항상 카메라가 꺼졌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대통령실에만 남아있었던 관행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영상과 사진 촬영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정리하고. 그런데 오늘 브리핑은 달랐습니다. 브리핑 이후 이어지는 취재진 질의응답까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기자들의 실명과 얼굴, 질문과 답변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가감없이 전달된 겁니다. 대변인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생중계된 건 18년 전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동 관련한 발언들 또는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은 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알 권리 충족과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백악관과 유엔 회의도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제 국민들이 지금까진 알 길이 없었던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까지 볼 수 있게 된 만큼 대통령실도 한층 더 책임감 있게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기사 작성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혹시 모를 왜곡의 가능성도 사전 차단됐습니다. 다만 민감한 질문을 한 취재진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언론사가 취재진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며 중동의 긴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휴전이 개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난다고도 밝혔는데요. 먼저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인 휴전에 완전히 합의했다. 이틀 전 이란의 핵시설 타격 사실을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두 나라가 전쟁을 멈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습니다.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공습을 멈출 것이라며
이란의 휴전 개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까지 충돌이 없을 경우 전쟁은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중동 평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is to build a long-term settlement here to where we can have peace in the region. 이후 이란 국영방송에서 휴전이 발효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어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 휴전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휴전 합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위협 2가지를 제거했다며 이란군 지도부를 타격하고 핵심 표적 수십 곳을 파괴했다고 전과를 과시했습니다. 합의에 앞서 이란은 카타르의 미 공군 기지로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며 확전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보해줘 고맙다고 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자신에게 접근해 평화를 말했다며 중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과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휴전 발표 뒤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경지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의 종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공습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닙니까?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식 휴전을 발표한 이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휴전을 위반한 만큼 무력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군에 다시 비상경계령을 내렸고요. 일반 주민들의 집합 제한 등 활동 규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사일을 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긴장을 늦추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휴전을 발표한 직후에도 이곳 요르단 상공에는 사이렌이 수차례 울렸습니다. 휴전 개시 시간까지 이란이 이스라엘에 쏜 미사일이 지나가며 공습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이란의 이 공격으로 오늘만 이스라엘에서 최소 4명이 숨졌고요. 이스라엘도 이란을 향해 공격을 이어갔는데 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격했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모두가 종전을 원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번 휴전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종전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종전까지 이어질지 휴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측이 당분간 휴식기를 갖는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방공 시스템을 파괴한 만큼 일정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상당한 타격을 입은 이란으로서는 현재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재무장이나 전략 구상 등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휴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껏 여러 전쟁에서 보여온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휴전 합의를 하고도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공격을 재개한 사례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가깝게는 가자 지구에서 그랬고요. 지난해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내 한 강경파 의원은 오늘 휴전 합의 직후에 부상당한 사자를 방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며 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요 국면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미국이 이란을 제압하고 초강대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줬던 평가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세계 많은 나라가 인정했던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핵시설 3곳을 기습 폭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불량배 취급했습니다.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미국의 2인자는 아리송한 말로 논란에 섰습니다. 때렸지만 싸우지는 않았다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No, we're not at war with Iran, John. We're at war with Iran's nuclear program.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은 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주 협상 시한을 제시해놓고 2일 만에 뒤통수를 치더니 돌연 평화의 수호자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휴전 합의를 개인 소셜미디어로 알리는 비상식.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많은 언론이 고개를 저은 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question is, several come to mind. One, does the president speak for Iran? 막무가내식 관세 전쟁 등 보편적 국제 질서와 상식을 깨는 이딴 폭주. 트럼프가 돌아온 후 미국의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조사는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Decline of the US is even steeper, so now getting on par with Russia and significantly below China. So this is really something to think about. 위험한 건 말도 안 될 것 같던 트럼프의 말이 수시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자원의 거점인 그린란드 등에 대한 영토 야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ou have plans to take Panama and Greenland by force if necessary. I think the American people would want the Pentagon to have plans for any particular contingency.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진 트럼프에게 국제사회는 과연 누가 불량배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Qui sont les nôtres, il n'y a pas de cadre de légalité, non. Et donc il faut le dire tel que c'est, il n'y a pas de légalité.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가 힘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도덕적 권위가 치유 불능 지경에 이른 지금 미국의 위상은 위대함 대신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번 사태의 종지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찍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는 트럼프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애초에 이 혼돈의 문을 연 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란 평가가 나오죠. 사실은 네타냐후의 큰 그림에 말려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에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고 반복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쩐 일인지 자국의 정보라인보다 이스라엘을 더 믿었습니다. Well, then my intelligence community is wrong. Who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id that? You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ulsi Gabbard. She's wrong. 이란의 핵무기 제조가 임박했다며 끊임없이 트럼프에게 폭격을